아버지의 병상 옆 심장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삐 소리가 고통스러운 초읽기처럼 들렸다. 집에 푹신한 침대를 느껴보지 못한 지 벌써 3일 밤낮이 지났다. 병원의 딱딱한 대기 의자는 이미 내 등의 친구가 되어버렸다. 병원 특유의 냄새, 중앙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 톡 쏘는 약 냄새, 그리고 인간의 절망적인 냄새를 애써 감추려는 바닥 세정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버지 박서준 검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 부패한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늠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코에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힘없이 누워 계셨다. 떡 벌어졌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안정 상태. 의사는 오늘 오후에 고비는 넘겼다고 했다. 서연 씨, 부드러운 김 간호사의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고개를 돌리자 뻣뻣해진 목에서 우두둑 작은 소리가 났다. 네, 간호사님. 이제 댁에 좀 다녀오세요. 아버님은 안정되셨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서연 씨 얼굴 좀 보세요. 너무 창백해요. 이러다 아버님 깨어나셨을 때 서연 씨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기름지고 끈적거리는 얼굴을 문질렀다. 김 간호사 말이 맞았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었다. 내 침대가 그리웠다. 그리고 솔직히 남편 민준이 보고 싶었다. 이 3일 동안 민준은 병원에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 이유는 타당했다. 그는 마케팅 팀장으로 막 승진했고 미친 듯한 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아버님 병원비도 벌어야 하잖아. 오늘 낮에 걸려온 전화에서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다정함이 묻어났다. 아, 내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다. 알겠어요, 간호사님. 아버님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집에 가서 씻고 잠깐 눈 좀 붙이고 올게요. 새벽에 간호사님 아침 식사 챙겨서 다시 올게요. 나는 가방을 챙기고 아버지의 차가운 이마에 입을 맞춘 뒤 VIP 병실을 나섰다. 새벽 2시의 병원 복도는 다른 세계 같았다. 고요하고 길고 내 플랫 슈즈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다. 지하 주차장에서 내 현대 소나타는 부드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시동이 걸렸다. 한산한 서울의 도로를 가르며 운전하는 동안 내 생각은 온통 집에 가 있었다. 나는 민준이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마 TV 끄는 걸 잊었거나 혹은 그가 가장 아끼는 죽부인을 껴안고 옆으로 누워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그가 잠에서 깼을 때 옆에 내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얼굴을 상상했다. 그를 껴안고 아버지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진정시켜주던 그의 채취를 들이마시고 싶었다. 내가 바보였다. 집에 접시 날아다니는 싸움 한 번 없었다고 해서 자신의 결혼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아내가 얼마나 순진한가. 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새벽 2시 45분, 우리가 사는 강남의 고급 빌라 단지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이웃집 개가 가끔 짖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문 앞에서 차 시동을 끄고 소음이 나지 않도록 철문을 천천히 밀었다. 민준을 깨우고 싶지 않았다. 쉬게 해줘야지.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관으로 향했다. 가방을 뒤져 집 열쇠를 찾았다. 딸까. 이마를 찌푸렸다. 열쇠가 너무 쉽게 돌아갔다. 보통 민주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위아래 자물쇠를 모두 잠갔다. 그는 보안에 대해 편집증적인 면이 있었다. 요즘 도둑들은 머리가 좋아, 서연아.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래쪽 자물쇠만 잠겨 있었다. 위쪽은 열려 있었다. 너무 피곤했나 보네. 내 마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었다. 야근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거실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나를 맞았다. 거실은 어두웠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소파는 단정했고 TV는 꺼져 있었다.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었다. 바로 그때 내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내가 비싸게 주고 산 원목 신발장 옆에 바닥이 약간 더러운 두꺼운 밑창에 화려한 분홍색 스니커즈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내 신발이 아니었다. 발 사이즈 275mm인 민준의 신발도 분명 아니었다. 그건 유미의 신발이었다. 유미는 우리 아들 준서의 보모였다. 하지만 준서는 아버지가 입원하신 이후로 시어머니 댁에가 있었다. 내가 유미에게 시어머니를 도와 준서를 돌보라고 그곳에 함께 가 있으라고 했다. 그런데 유미가 왜 여기에?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내 이성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준서가 때를 써서 어머님이 유미를 장난감 가지러 집에 보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유미가 아파서 뒤뜰에 있는 별채로 쉬러 왔을 수도 있지. 별채. 그래. 유미는 집 뒤편에 자신만의 방이 있었다. 본체와는 분리되어 있었고 차고 옆문으로 출입했다. 설령 집에 왔다 해도 현관으로 들어와 거실에 신발을 벗어둘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곧장 자기 방으로 갔어야 했다. 나는 더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밤 이 집은 뭔가 달랐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치 벽들이 비밀을 숨기며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거실을 지나 계단으로 향할 때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TV 앞 커피 테이블 위에 소주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잔 바닥에는 마시다 남은 소주가 약간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난달 클라이언트에게서 선물 받은 고급 안동소주 병이 있었다. 다음 달 우리 결혼 기념일을 위해 아껴두었던 그 술병이 텅 비어 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유미가 장난감을 가지러 온 상황이 아니었다. 민주는 혼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친구가 있을 때만 마셨다. 그의 친구는 누구였을까? 유미. 보모가 새벽 2시에 거실에서 고용주와 함께 비싼 술을 마신다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검사였던 아버지의 가르침이 내 신경계를 장악하는 듯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증거를 보기 전에는 당황하지 마라. 추측은 독이고 증거는 왕이다. 나는 소리 없이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한 계단 한 계단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의 두꺼운 카펫이 내 발소리를 흡수하여 나는 마치 내 집의 유령처럼 움직였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 박동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점점 더 빨라졌다. 2층은 훨씬 더 추웠다. 중앙 에어컨이 최저 온도로 설정된 것 같았다. 준서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손님 방문도 닫혀 있었다. 오직 안방, 우리 부부의 침실 문만이 약간 열려 있었다. 틈은 10cm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침대 왼쪽 협탁에 무드등이 켜져 있었다. 나는 그 문 앞에 5초 동안 서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5초였다. 손이 망설이며 문손잡이에 닿았다. 내 안의 한 부분이 소리쳤다. 열지 마. 그냥 도망쳐. 열면 내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더 차갑고 이성적인 다른 부분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문을 밀었다. 지난달에 기름칠을 한 경첩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문이 활짝 열렸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덤프트럭에 치인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의 킹사이즈 침대 위, 내가 꼼꼼하게 고른 회색 실크 시트 위에 2개의 인간의 몸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이불은 허리 아래까지만 덮고 있었다. 민주는 똑바로 누워 자고 있었다. 입을 살짝 벌리고 부드럽게 코를 골았다. 그의 왼팔은 옆에 있는 여자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유미였다. 평소 하나로 묶던 유미의 긴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민준의 얼굴 일부를 덮고 있었다. 유미의 손은 소유욕을 드러내듯 남편의 가슴을 감싸고 있었다. 유미의 구릿빛 피부는 민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친밀해 보였다. 마치 매일 밤의 일상인 것처럼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폐를 쥐어짜는 것 같았다. 그 방에서 산소가 사라졌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들에게 달려가 유미의 머리채를 잡고 민준의 뺨을 때려 깨운 뒤 이웃들이 모두 깰 때까지 소리치고 싶었다.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서 터져 나왔다. 심한 메스꺼움이 배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내 남편과 내 아이의 보모,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침대에서, 우리가 피땀 흘려 함께 갚아나가고 있는 집에서, 나는 두 손으로 입을 세게 막았다. 안 돼, 소리내면 안 돼. 지금 소리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깰 것이다. 민주는 당황할 것이다. 유미는 울 것이다. 민주는 사과할 것이다. 무릎 꿇고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변명하겠지.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소리 지르는 드라마 같은 장면은 그의 충성심을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다리가 문가에 부딪혔다. 다행히 그들은 술기운에 죽은 듯이 자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또 다른 디테일이 들어왔다. 바닥에는 민준의 정장과 유미의 값싼 무늬 원피스가 뒤섞여 널려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자는 쪽 협탁 위에는 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충전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었고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져 있었다. 완전 충전. 충격으로 마비되었던 내 뇌가 갑자기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딸깍했다. 재판정에서의 아버지가 떠올랐다. 서연아, 서사를 장악하는 자가 이기는 거다. 상대방이 내 목을 쥐기 전에 먼저 말하게 두지 마라. 만약 내가 지금 그들을 깨운다면 나는 그저 히스테릭한 아내일 뿐이다. 민주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었다. 그는 말솜씨가 좋았다. 마케팅 전문가니까 내가 오해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아버지를 돌보느라 스트레스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나를 몰아붙일 수도 있었다. 아니, 나는 그들을 깨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았다. 가슴의 통증은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차갑고 단단하고 얼어붙은 무언가로. 나는 그들 둘을 다시 한번 쳐다봤다. 역겨웠다. 민준에 대한 내 사랑은 그 순간 증발했고 순수한 생존과 파괴의 충동으로 대체되었다. 나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소리 없이 천천히 내쉬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옷더미를 피해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걸었다. 내 목표는 그들이 아니었다. 내 목표는 협탁이었다. 문에서 협탁까지의 거리는 3미터에 불과했지만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다. 민준이 잠결에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유미가 끙끙거릴 때마다 내 심장은 태는 것 같았다. 협탁 옆에 도착했다. 나는 민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최신형 비싼 모델. 지난달 내 생일 선물이었다. 옆면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위로 스와이프 하세요. 패턴 잠금. 입술을 깨물었다. 민주는 지난달의 패턴을 바꿨다. 뭐였지? 아, 그는 예측 가능한 나르시시스트였다. 그는 우리 사귄 날짜가 행운의 숫자야 서연아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나타내는 숫자 패턴을 그려보았다. 실패. 피가 차갑게 식었다. 한 번 더 틀리면 아마 대기 시간이 생길 것이다. 머리를 굴렸다. 민주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력을 매우 사랑했다. 그가 팀장으로 승진한 날짜. 나는 팀장의 T 모양 패턴을 그려보았다. 딸깍 열렸다. 세상에. 이런 얄팍한 남자 같으니.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집중해서 카메라 앱을 열었다. 플래시는 사용하지 않았다.
무드등의 불빛은 이 고급 카메라의 야간 모드에 충분했다. 찰칵, 무음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다행이었다. 나는 가장 좋은 각도에서 그들의 사진을 찍었다. 민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고 유미의 얼굴도 선명하게 보였다. 얇은 이불 아래 그들의 나체도 선명하게 보였다. 아무도 이 사진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건 AI가 아니었다. 이것은 적나라한 사실이었다. 사진만 찍는다고. 그건 아마추어 방식이다. 나는 갤러리를 열어 사진이 저장되었는지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카카오톡을 열었다. 가장 위에 있는 단체 채팅방, 강릉 김씨 대가족, 독실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아주버니, 시누이, 삼촌, 이모 등 총 30명이 있는 민준의 가족 단톡방이었다. 품위를 숭배하는 양반 가문. 나는 방금 찍은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그러고 나서 마치 민준이 썼지만 실수로 잘못 보낸 것처럼 캡션을 입력했다. 남자 동기에게 보내려다 가족 단톡방에 잘못 보낸 것처럼 오늘 밤 드디어 해냈다. 와이프는 병원에서 죽어가는 장인어른 간호 중. 유미야, 생각보다 허리 놀림이 장난 아니네. 24시간 대기조라더니 끝내준다. 야, 완전 만족. 내 검지가 전송 버튼 위를 맴돌았다. 이건 잔인한 짓이다. 이건 그의 어머니를 천천히 죽이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생사를 위해 싸우고 있을 때 나를 배신하고 곤히 잠든 민준의 얼굴을 보니 그 연민은 사라졌다. 전송, 일이 사라졌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텔레그램으로 넘어가 마케팅 본부 임원팀 단체방을 열었다. 사장, 인사팀, 그리고 민준의 경쟁자들이 있는 방이었다. 민준은 승진을 위해 항상 회사에서 가정적인 남자 이미지를 구축했다. 나는 같은 사진을 전달했다. 이번에는 캡션을 약간 다르게 해서 더 확실히 무너지도록 만들었다. 부장님, 사무실 야근보다 집에서 하는 야근이 더 좋네요. 신입 팀장 보너스는 베이비시터 맛집으로. 전송. 끝났다. 몇 초 만에 핵폭탄은 발사되었다. 나는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민준의 휴대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완전히 꺼버렸다. 종료. 알림이 와도 바로 메시지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그는 휴대폰을 다시 켜고 PIN 번호를 입력해야 했고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사람들이 스크린샷을 찍기에 충분한 시간. 나는 그 휴대폰을 들었다. 천천히 방을 빠져나와 문을 원래 위치대로 살짝 열어두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나는 계단을 서둘러 내려왔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래층 식탁에 침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민준의 휴대폰을 올려두었다. 만약 나중에 집 전화벨이 울려서 깨어난다면 그의 휴대폰이 꺼져 있으니 사람들은 분명 집으로 전화할 것이다. 그는 당황해서 휴대폰을 찾을 것이다. 아래층까지 내려와 찾아야 할 것이다. 그 패닉, 나는 그가 느끼길 바랐다. 나는 가방을 챙기고 다시 신발을 신었다. 집을 나와 내가 왔을 때와 똑같이 아래쪽 자물쇠만 잠갔다. 차 안에서 대시보드의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10분. 모든 것은 단 15분 만에 일어났다. 15분. 사랑받는 아내에서 배신당한 아내로. 그리고 이제는 비수를 쥔 아내가 되게 1시간. 나는 차시동을 걸고 천천히 후진하여 이제 시한폭탄이 설치된 집을 떠났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한산했지만 내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나는 병원을 향해 적당한 속도로 차를 몰았다. 과속하면 안 돼. 사고 나면 안 돼. 나는 살아서 민준의 파멸을 지켜봐야 했다. 약 10분쯤 갔을까. 대시보드 거치대에 놓인 내 휴대폰 화면이 켜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누나 김민아 씨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어디야? 민준이 핸드폰 해킹당한 거라고 말해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1분 뒤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나는 벨이 울리다 끊길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연아, 전화 좀 받아라. 민준이 왜 저러니? 세상에, 저 애는 너희 집 가사도우미잖아. 역겨워 죽겠네, 진짜. 심지어 모르는 번호로도 메시지가 왔다. 아마 민준의 회사 동료일 것이다. 박서연 씨, 밤늦게 죄송합니다. 저 민준 씨 회사 인사팀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긴급한 일입니다. 나는 앞에 직선 도로를 응시했다. 가로등 불빛이 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번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지금쯤 집안의 상황을 상상했다. 분명 민준의 침대 옆 협탁에 있는 유선 전화기. 가장 소리가 큰 유일한 통신수단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민준의 휴대폰이 꺼져 있고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분명 그곳으로 전화했을 것이다. 민준은 숙취로 인한 두통을 안고 잠에서 깰 것이다. 그는 쉰 목소리로 전화를 받을 것이다. 여보세요, 엄마.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비명에 잠이 확 깰 것이다. 그는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휴대폰은 협탁에 없다. 휴대폰은 아래층 식탁에 있다. 그는 옆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유미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세상이 끝났음을 깨달을 것이다. 다시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나는 머리를 정돈하고 얼굴을 닦고 의료용 마스크를 썼다. 휴대폰을 들었다. 50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강릉 김씨 대가족 단톡방에 짧은 답장을 입력했다. 단 한 문장이었다. 죄송해요, 여러분. 옷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이제 막 다시 도착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민준 씨랑 유미 씨는 집에 있어요. 저는 아빠 간호에만 집중할래요. 전송.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껐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김민준 씨. 당신이 만든 지옥을 즐겨보시길. 집 전화벨 소리는 마치 콘크리트 드릴이 고막에 직접 박히는 것처럼 들렸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민주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젯밤 마신 안동소주의 숙취가 아직도 신경계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눈이 건조하고 따가웠다. 제대로 닫히지 않은 커튼 틈으로 찌르는 듯한 아침 햇살이 들어와 눈을 찌푸리게 했다. 움직이려 했지만 왼팔에 무거운 것이 얹혀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숨이 되섰다. 유미 그의 아이의 보모가 입을 살짝 벌린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땀 냄새와 값싼 향수, 그리고 술 냄새가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왔다. 그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민준을 덮쳤다. 월급 타령을 하던 유미의 하소연, 유혹, 그리고 이 침대에서의 광란, 젠장. 민준은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다. 그는 거칠게 팔을 빼냈고 유미의 머리가 베개에 쿵 하고 부딪혔다. 그녀는 끙끙거렸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누가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야? 지금 겨우 민주는 디지털 시계를 보았다. 아침 6시 30분. 그는 협탁을 더듬어 휴대폰을 찾았다. 없었다. 민준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어젯밤 분명히 충전 케이블에 연결해서 그곳에 두었던 기억이 났다. 케이블은 여전히 바닥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지만 휴대폰은 사라졌다. 내 핸드폰 어디 갔어? 그는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그는 이불을 들추고
베개 밑을 확인했다. 매트리스 틈새도 뒤졌지만 없었다. 집 전화가 잠시 멈췄다가 더욱 집요한 소리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격분하여 수화기를 낚아챘다. 여보세요. 아침부터 누구세요? 이 정신 나간 놈아. 그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폭발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평소 그를 애지중지하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비싼 도자기를 깬 가사도우미를 혼낼 때나 나오던 우렁찬 목소리였다. 엄마, 왜 소리 지르세요? 민주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아직도 왜냐고 물어. 지금 당장 가족 단톡방 열어봐. 열어보라고. 세상에, 민준아. 엄마 창피해 죽겠다. 엄마 정말 죽고 싶어. 내 꼴 좀 봐. 그 유미라는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이가 병원에서 아버지 간호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정신이 나갔어?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족 단톡방, 유미.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해 못하겠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그 사진, 그 역겨운 캡션. 내 번호로 직접 보냈잖아. 지금 당장 삭제 안 하면 엄마가 거기로 쳐들어가서 네 머리끄덩이를 잡고 끌고 나올 줄 알아. 딸깍.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휴대폰이 필요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했다.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자신이 아직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방을 뒤집어 엎었.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내 핸드폰 어디 갔어? CX. 그는 좌절하며 소리쳤다. 그는 방 밖으로 뛰쳐나가 큰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다 마지막 계단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의 눈은 어지러운 거실, 소주잔, 빈 병을 훑었다. 그리고 저기 침실에서 멀리 떨어진 식탁 위에 꽃병 옆에 그의 휴대폰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낚아챘다. 꺼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3개 눌렀다. 사과 로고가 뜨는 로딩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켜지자마자 수백 개의 알림이 화면을 덮쳐 휴대폰이 렉에 걸리고 뜨거워졌다. 카카오톡 999 플러스 메시지, 텔레그램 50 플러스 메시지, 부재중 전화 78통. 민주는 땀으로 미끄러운 손가락으로 카카오톡을 열었다. 강릉 김씨 대가족 단톡방.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자신과 유미가 벌거벗은 채 서로 껴안고 자는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사진은 날카롭고 선명하고 수치스러웠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 글귀가 있었다. 오늘 밤 드디어 해냈다. 미쳤다. 민주는 식탁 다리에 기댄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있을 수가 없었다. 누가 찍었지, 누가 보냈지. 그의 뇌는 희생양을 찾기 위해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잤다. 유미도 잤다.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다. 서연이는 병원에 있었다. 어떤 도둑이 사진을 찍고 보낼 시간이 있겠는가. 서연이. 그 이름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서연이는 기계치다. 그녀는 순진하다. 그녀는 민준을 100% 믿는다. 그리고 그녀는 병원에 있었다. 민준은 서둘러 연락처에서 서연의 이름을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결음이 들렸다. 한 번, 두 번, 받았다. 여보세요, 오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담담했다. 배경에서는 의료기계 소리나 병원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자기야, 내 말 먼저 들어봐. 민주는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핸드폰 해킹당했어. 진짜야. 맹세해. 서연아, 어떤 놈이 장난으로 내 핸드폰을 해킹한 거야. 그 사진, 그거 합성한 거야. AI.
요즘 기술 좋잖아. 서연아, 너 그거 믿으면 안 돼. 알았지?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아, 해킹당했구나. 서연이 대답했다. 태연했다. 너무나 태연했다. 알았어, 오빠. 그럼 그 해커 처리해. 나는 아빠 약 타느라 아빠가 새벽에 또 위독하셨거든. 민주는 멍했다. 이게 무슨 반응이지? 어떤 아내가 남편의 불륜 사진을 받고 타이어 펑크 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반응한단 말인가. 서연아, 너 화 안 나? 합성 사진이라는데 화낼 이유가 뭐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물론 그게 진짜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오빠, 만약 그게 진짜라면 우리 사이는 다른 문제가 될 거야. 이제 끊을게.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네. 민주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서연의 침착함이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를 두렵게 했다. 뭔가 잘못됐다. 아주 잘못됐다. 위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다. 유미가 깨어났다. 유미는 큰 하품을 하며 계단을 내려왔다. 여전히 구겨진 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가려운 머리를 극적이며 아래층에서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 채였다. 민준 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머리 아파 죽겠네. 오빠, 물 좀 줘요. 유미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칭얼거렸다. 어젯밤에는 섹시하게 들렸던 그 목소리가 오늘 아침에는 역겹게 들렸다. 민주는 일어섰다. 그의 눈은 유미를 향해 번뜩였다. 두려움이 분노로 변했다. 그는 분풀이 대상이 필요했고 유미는 가장 손쉬운 목표였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유미는 움찔했다. 그녀의 발걸음이 마지막 계단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이 놀라 동그래졌다. 왜 소리 지르세요, 오빠? 어젯밤에 오빠가 같이 있어 달라고 했잖아요. 닥쳐. 민주는 소파 쿠션을 유미에게 던졌다. 이거나 봐. 보라고. 민주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유미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그들의 수치스러운 사진. 유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놀라 입을 막았다. 어머, 이 사진이 왜 있어요? 누가 찍었어요? 오빠. 오빠가 내가 잘 때 셀카 찍은 거죠. 그렇죠. 대가리에 뭐가 들었냐. 내가 셀카 찍어서 내 가족 단톡방이랑 회사 단톡방에 직접 보내겠냐. 너지. 내가 잘 때 내 핸드폰 만졌지. 민주는 맹목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유미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야, 아파요, 오빠. 유미는 발버둥 쳤다. 그녀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길거리 생존 본능으로 대체되었다. 함부로 뒤집어 씌우지 마요. 나 어젯밤에 죽은 듯이 잤어요. 오빠가 술 취해서 헛짓거리 한 거겠지. 당장 여기서 꺼져. 민주는 유미를 뒷문 쪽으로 밀었다. 별채에 있는 내 짐 싸. 그리고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유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녀는 원피스를 바로잡았다. 그녀의 시선이 도전적으로 변했다. 말 함부로 하시네.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리겠다. 나도 피해자라고요, 오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가 고용주한테 몸주고 쫓겨난 거 알면 민준 씨 경찰서 갈 수도 있어요.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그 위협은 현실이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협박이 아니라 퇴직금이죠. 유미는 가볍게 받아쳤다. 나 이제 고향 내려갈 거예요. 이 사진 퍼지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지금 당장 2천만 원 줘요.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안 그러면 나 안 가. 서연 씨 돌아와서 내가 여기 있는 거 보게 할 거야.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턱이 아플 정도로 굳어졌다. 2천만 원. 서연 몰래 쓸 수 있는 그의 비상금 잔고였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유미는 두 번째 시한폭탄이었다.
서연이 돌아오기 전에 제거해야 했다. 알았어. 이체해줄게. 하지만 너 지금 당장 꺼져. 그리고 누구한테든 입 한번 벙긋하면 내 인생 지옥으로 만들어줄 줄 알아. 걱정 마세요, 오빠. 나도 내 이름 더러워지는 거 싫으니까. 어젯밤은 그냥 작별 보너스였다고 생각하죠. 뭐, 유미는 민준을 구역질 나게 하는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분노를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모바일 뱅킹을 열었다. 그는 유미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이체했다. 이체 완료. 들어왔네. 간다. 유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뒤 유유히 별채 쪽으로 걸어갔다. 10분 뒤 그녀는 큰 배낭을 메고 옆문으로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민주는 뒷문을 쾅 닫고 잠갔다. 집은 이제 텅 비었지만 유미의 존재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의 향수 냄새, 그녀가 마신 잔, 그리고 안방의 난장판. 민주는 욕실로 달려가 차가운 샤워기를 틀고 머리를 데궜다. 그는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씻어내려 애썼다. 진정해, 민준아, 진정해. 그는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넌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어. 해킹당했다고 해. 서연이는 믿을 거야. 엄마는 네가 울면 마음 약해지실 거야. 회사는 나중에 처리하면 돼. 중요한 건 서연이가 진짜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야. 하지만 민주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유미의 값싼 향수 냄새는 물로 씻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디지털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집 앞에서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차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검은색 제네시스 G80이었다. 가족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막 옷을 다 입었다. 무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경첩이 떨어져 나갈 듯한 격렬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김민준, 문 열어. 가족의 명예에 대해 유난히 집착하고 깐깐한 그의 누나, 김미나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며 최고의 불쌍한 표정을 준비했다. 해커의 희생자 얼굴, 그는 문을 열었다. 현관에는 재판관들이 서 있었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어머니, 분노를 참느라 얼굴이 붉어진 채 침묵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를 길바닥에 개똥 보듯 쳐다보는 누나미나. 엄마, 아빠.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인사를 하려 했다. 짝 누나미나의 손찌검이 민준의 왼쪽 뺨에 정확히 명중했다. 맵고 뜨거웠다. 엄마 손댈 생각 마. 내 손 더러워. 미나가 쏘아붙였다. 들어와. 아버지의 명령은 짧았지만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분위기는 살벌했다.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계속 우셨다.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민준아. 오늘 아침에 엄마 기도회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 아미 이모 아줌마들 모임 단톡방도 난리가 났고 다들 민준이 왜 저러냐, 저 여자는 누구냐고 물어봐. 엄마 얼굴을 어디다 두라고. 어머니가 통곡했다. 엄마, 맹세코,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다리를 껴안았다. 악어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 핸드폰 해킹당했어요, 엄마. 제 승진을 질투하는 놈이 그런 거예요. 맹세해요, 엄마. 그 사진 합성이래요. 요즘 AI가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누구 얼굴이든 다른 사람 몸에 붙일 수 있대요. 어머니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막내 아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다. 어머니의 본능은 항상 자기 자식이 착하다고 믿고 싶어 했다. 정말이야. 민준아, 너 그런 간음 저지르지 않았어. 아니에요. 엄마, 전 서연이한테 충실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가사도우미랑. 이건 악의적인 모함이에요. 엄마. 민주는 어머니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더욱 열연했다. 그게 합성이었다면 누나 미나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녀의 눈이 방안을 훑었다.
시선이 커피 테이블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민준이 유미를 쫓아내느라 정신이 없어 미처 치우지 못한 소주잔 2개와 빈병이 그대로 있었다. 미나는 일어나 커피 테이블로 걸어가 잔 하나를 들어 올렸다. 촌스러운 분홍색 립스틱 자국이 잔 가장자리에 묻어 있었다. 서연은 절대 그런 색을 쓰지 않았다. 민준아, 미나가 차갑게 불렀다. 네가 혼자 있었고 핸드폰이 해킹당했다면 왜 잔은 2개야? 그리고 이 촌스러운 색 립스틱 바르고 내 비싼 술 마신 사람은 누구고? 장군. 민준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다. 혀가 굳었다. 그는 물리적 증거를 치우는 것을 잊고 있었다. 아버지가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가 어머니에게서 떨어지도록 그의 다리를 가볍게 찼다. 내 엄마 속이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아느냐? 현관 신발장에 있는 게 누구 신발인지 모를 것 같아? 민주는 신발장을 돌아보았다. 젠장. 유미가 아까 더러운 스니커즈를 입고 갔다. 그 신발은 말없는 증인처럼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 서연이한테 전화해. 아버지가 명령했다. 집으로 오라고 해.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 서연이가 이혼하자고 하면 아빠는 막지 않을 거다. 네가 우리 김씨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 안 돼요, 아빠. 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서연이는 지금 박서준 장인어른 간호하고 있어요. 장인어른 위독하시다고요. 지금 전화하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아빠. 민주는 장인의 상태를 방패로 삼았다. 교활했다.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순식간에 늙고 지쳐 보였다. 이번에는 민준이 말에 동의해요, 여보. 일단 서연이는 건드리지 말아요. 아버지께 집중하게 둬요. 우리는 일단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해요. 사람들한테는 그거 다 헛소문이라고 말하고. 민준아, 너 해명글 올려야 한다. 네, 엄마. 물론이죠. 제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할게요. 민주는 쾌재를 부르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오늘 서연과의 직접적인 대면은 피했다. 하지만 기억해도 미나가 민준의 얼굴을 가리켰다. 서연이가 알게 되고 그녀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그녀가 널 이 집에서 쫓아내는 걸 지지할 거야. 이 집 전세금 서연이 할머니 유산으로 낸 거 잊지 마. 가족들은 먹구름을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민주는 문을 닫고 문에 등을 기댄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는 1라운드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그는 몰랐다. 서연은 알 필요가 없었다. 서연이 바로 이 모든 일의 감독이었으니까. 오전 10시 민주는 집 서재에 앉아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을 하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회사 텔레그램 단체방 알림이 그를 메스껍게 했다. 마케팅 본부 임원팀 단체방은 이제 인사팀 관리자에 의해 잠겨 있었다. 관리자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사진은 삭제되었지만 동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디지털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회사 아웃룩 받은 편지함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 정직 및 내부 감사 통지. 김민준 팀장, 발신인, 인사본부장. 민준의 심장이 냈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이메일을 클릭했다. 수신 김민준 팀장님, 금일 새벽 3시 5분경 사내 공식 텔레그램 단체를 통해 귀하의 계정으로 불미스러운 콘텐츠가 유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영진은 이를 회사 윤리 강령, 제14조 품위 유지 및 전문가적 이미지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께서 해킹 피해를 주장하셨으나 회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기간, 영업일 기준 14일, 귀하는 모든 팀장 직무에서 정직, 수스펜드, 처분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회사 노트북 및
기타 자산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 접속은 금일 12시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인사본부 드림. CX. 민주는 책상을 내리쳤다. 정직은 해고 준비의 완곡한 표현이었다. 잔혹한 기업 세계에서 평판은 전부였다. 한 번 변태로 낙인 찍히면 끝장이었다. 클라이언트는 떠나고 팀원들은 존경하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박지만 부장님 이름이 떴다. 그를 막 승진시켜준 바로 그 상사.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부장님. 김민준이. 너 돌았냐? 어떻게 된 거냐? 박 부장의 목소리는 인사도 없이 바로 날아왔다. 내가 널 밀어줘서 승진시켰더니 가사 도우미랑 찍은 사진이나 보내면서 보답을 해. 우리 와이프가 그거 봤어. 민준아. 우리 와이프, 내 어머니랑 같은 아줌마들 모임에 있단 말이다. 부장님, 맹세코 해킹당했습니다. 그 동화 같은 소리는 유치원생한테나 해. 박 부장이 말을 잘랐다. IT팀에서 확인했는데 로그인 기록이 내 집 IP 주소로 되어 있어. 사용된 기기는 내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폰 15 프로 맥스고 해외나 다른 이상한 IP에서의 의심스러운 접속 기록은 전혀 없어. 그건 너야, 민준아. 아니면 내 집에 사는 귀신이거나.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IP 주소. 그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그는 해킹이라는 변명이 부모님을 속이기에는 충분했지만 IT 전문가들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 부장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더욱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내 아내 서연 씨가 회사로 오는 거야. 그녀가 직접 와서 너희 부부 관계는 아무 문제 없고 그 사진은 널 끌어내리려는 경쟁사의 악의적인 조작이라는 진술서를 써야 해. 서연 씨가 널 변호해 주지 않으면 나도 손들겠다. 넌 끝이야, 민준아. 연결이 끊겼다. 민주는 어두운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췌하고 두렵고 한심했다. 그는 서연이 필요했다. 오직 서연만이 그의 경력을 구할 수 있었다. 말 잘하는 서연, 설득력 있는 분위기를 가진 서연. 서연이가 그게 모함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을 것이다. 민주는 서연을 집으로 오게 해야 했다. 그는 다정하게 굴어야 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이 희생자라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야, 아버님은 좀 어떠셔? 나 자기 너무 보고 싶다. 잠깐이라도 집에 와주면 안 될까? 나 나쁜 사람들한테 모함당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자기 품이 필요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해물김치 볶음밥 해놓을게.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오늘 저녁에 들어갈게. 아빠가 나더러 집에 가서 좀 쉬라고 하셨어. 따뜻한 차나 준비해놔, 오빠. 민주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섣부른 승리의 미소였다. 됐다. 그녀가 온다. 민주는 즉시 일어섰다. 집을 청소하고 소주잔을 버리고 유미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방향제를 뿌리고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다. 그는 서연을 여왕처럼 맞이할 것이다. 그는 몰랐다. 여왕은 왕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을 치러 온다는 것을. 서쪽 하늘의 석양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주황빛 금빛을 그 2층짜리 미니멀리즘 주택 외관에 비추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 집은 평온하고 조화로워 보였다. 서연의 현대 소나타가 조용히 주차장으로 들어섰. 집안에서는 민준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깨끗한 실내복을 입었다. 사실은 배달 앱으로 시켰지만 도자기 그릇에 옮겨 담은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해물김치 볶음밥 냄새가 식탁에서 유혹적으로 풍겨왔다. 현관문이 열렸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새벽에 나갈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맑았다. 눈물의 흔적은 없었다. 자기야. 민주는 즉시 마중 나가 두 팔을 벌려 안으려 했다. 세상에, 너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서연은 피하지 않았지만 민준이 그녀를 안았을 때 그녀의 몸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 포옹에 화답하지 않았다. 피곤해, 오빠. 서연이 담담하게 말하며 천천히 몸을 뺐다. 응, 응, 알지. 일단 밥부터 먹어. 내가 특별히 해물김치 볶음밥 준비했어. 민주는 서연을 식당으로 이끌었다. 그는 14시간 전의 나체 사진 비극은 없었던 것처럼 최대한 정상적으로 행동하려 했었다. 서연은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김치볶음밥 접시를 바라본 뒤 걱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은 민준을 쳐다봤다. 오빠, 서연이 불렀다. 응, 자기야. 아까 오빠 회사 인사팀에서 나한테 전화 왔었어. 민준의 미소가 굳었다. 그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하는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졌다. 그래. 뭐라고 하던. 분명 그 해킹 사건 때문이겠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해명해 달라고 하던. 오빠 커리어 좀 살려줘, 서연아. 우리 이 집 대출금도 갚고,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월급이 필요하잖아. 서연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시선은 민준을 벌거벗은 기분이 들게 했다. 그 사진 속보다 더 벌거벗은 로그인 IP가 이 집으로 나왔대, 오빠. 오빠 핸드폰에서. 민준은 침을 삼켰다. 목이 바싹 말랐다. 그건 분명 오류일 거야. 아니면 유미. 그래, 유미 짓이야. 내가 잘 때 걔가 내 핸드폰 해킹한 게 틀림없어. 내가 걔 일 못한다고 혼냈더니 나한테 앙심을 품은 거야. 은혜도 모르는 가사도우미 같으니. 서연은 마치 흥미로운 곤충 표본을 관찰하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래서 유미가 해킹하고 유미가 오빠랑 자기가 껴안고 자는 사진을 합성했다는 거네. 유미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감쪽같이 합성할 수 있다니. 응, 요즘 나쁜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 서연아. 민주는 완강히 버텼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 믿지? 나는 내 남편이잖아. 내가 어떻게 아버님이 아프신데 널 배신하겠어. 서연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김치볶음밥 접시 옆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빠, 나 이제 숨바꼭질하기 지쳤어. 민준의 세상이 멈췄다. 정적. 벽시계의 똑딱똑딱 소리가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너 집에 왔었다고?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응. 유미 신발 받고 소주잔도 봤어.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너희 자는 거 봤고 내가 오빠 핸드폰으로 너희 사진 찍었어. 민준은 입을 쩍 벌렸다. 턱이 빠질 것 같았다. 그의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의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 서연이 이렇게 잔인한 사보타주를 저질렀다고. 너, 내가 가족 단톡방에 보낸 거야? 내가 날 망하게 한 거라고? 민주는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폭발하는 분노로 붉어졌다. 너 미쳤어? 네가 무슨 아내야? 화가 났으면 날 깨우든가. 뺨을 때렸어야지. 온 동네방네 망신을 줘. 서연은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가리켰다. 앉아, 오빠. 소리 지르지 마. 이웃들 들어. 이웃들 X 깔아. 그래. 민주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가 나 해고당하게 만든 거 알아? 우리 미래를 망쳤다고. 오빠 미래겠지. 우리 미래가 아니라. 서연이 차갑게 정정했다. 그리고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네가 그 여자를 내 침대로 끌어들였을 때 내 스스로를 망친 거지.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숨이 가빠졌다. 그는 이제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견고한 얼음벽만이 존재했다. 이제 내 말 잘 들어.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넘쳤다. 마치 피고인을 신문하는 아버지의 말투 같았다. 내가 오빠 커리어 구해줄 수 있어. 내가 내일 오빠 회사에 가서 그 모든 게 조작이었고 내 이름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 어머님께도 내가 오빠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민준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너 정말 그렇게 해줄 거야? 조건이 있어. 서연은 갈색 봉투를 민준 쪽으로 밀었다. 열어봐.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률 문서가 들어 있었다.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재산 분할 및 자산 양도 합의서. 거기에 서명해. 서연이 말했다. 내용은 간단해. 이 집이랑 오빠 제네시스 G80 오늘부로 전부 내 명의로 넘기는 거야.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리고 내가 또 사고 칠 경우를 대비한 담보로. 너 미쳤어? 이건 공동재산이야. 이 집 대출금 70%는 내가 냈다고. 민준이 항의했다. 그리고 전세금 100%는 내가 할머니 유산으로 냈지. 서연이 재빨리 받아쳤다. 선택지는 두 개야, 오빠. 첫째, 서명해. 자산은 잃겠지만 커리어와 명예는 지킬 수 있어. 둘째, 거절해. 그럼 내가 지금 당장 그 사진이랑 유미가 밤에 집에 들어오는 단지 CCTV 영상을 증거로 이혼 소송 걸 거야. 넌 해고당하고 노숙자 되고 강릉 김씨 족보에서 파이는 거지. 서연은 손목 시계를 보았다. 5분 줄게. 펜은 서류철 안에 있어. 민주는 그 서류를 보고 서연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왔고 그 사자가 굶주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5분이야, 오빠.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차갑게 식은 김치볶음밥을 태연하게 입으로 떠넣기 시작했다. 밥 맛있는데 식으면 아깝잖아.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위태로운 휴전 상태 같았다. 민주는 서연의 명령에 따라 아래층 손님방에서 잤고 서연은 안방을 완전히 차지했다. 밤 11시 서연은 방 한 구석 서재 책상에 앉아 있었다. 스탠드 조명이 복잡한 서류 더미를 비추고 있었다. 노트북은 켜져 있었고 복잡한 엑셀표의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선임 감사인으로서 서연은 거대 기업의 재무보고서, 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일에 익숙했다. 남편의 계좌에서 비리를 찾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지만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손에는 압수한 민준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뱅킹 앱과 전자지갑 거래 내역 접근 권한을 열도록 강요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서연은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터치패드 위에서 춤을 추며 계좌 이체 내역을 스프레드 시트로 옮겼다. 사실은 민준의 악어 눈물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6개월 전부터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발견했다. 8월 24일, 유미에게 50만 원 이체. 메모, 통신비. 9월 10일, 양평의 한 모텔 결제 35만 원. 이날 민주는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했다. 10월 15일,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80만 원 결제. 배송지, 결제. 12월부터 매주 유미 계좌로 100만 원씩 정기 이체. 한 달에 총 400만 원. 서연이 유미에게 주는 공식적인 월급은 250만 원에 불과했다. 서연은 뜨거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6개월. 반년 동안 그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놀아났다. 이 집에서 서연이 그들이 꿈꾸던 주방 리모델링 비용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민주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둑질을 했다. 민준이 쓴 돈은 공동 계좌에서 나온 돈이었다. 내년에 준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쓸 교육비로 모아두어야 할 돈이었다. 3,500만 원. 서연은 6개월간의 총 손실액을 읽고 읊조렸다.
내 아들 학자금으로 내 집에서 창녀한테 돈을 썼구나, 오빠. 서연은 모든 이체 내역을 인쇄했다. 그녀는 민준이 기억 안 난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빨간색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손실 계산의 문제였다. 그리고 감사인은 절대 대차대조표가 불균형한 상태로 두지 않는다. 민주는 이자를 더해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야 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민주는 거실에 앉아 식은땀으로 셔츠 등을 적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단호한 얼굴의 여인과 함께 서연이 앉아 있었다. 서연의 친구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송화였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공증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건 너무하잖아,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려 했다. 이 집 내 명의로 하는 건 동의했어. 하지만 그 차는 내 제네시스, 내 에마라고. 일할 때, 클라이언트 만날 때 필요해. 내가 택시 타고 다니면 클라이언트들이 날 믿겠어. 최송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민준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김민준 씨, 정정 좀 할게요. 클라이언트들이 당신을 믿지 않는 건 당신이 택시를 타서가 아니라 당신이 전문적인 단체방에 음란 사진을 보내서입니다. 차는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죠. 당신이 구해야 할 건 당신의 평판입니다. 그냥 서명해, 오빠. 서연이 담담하게 말을 잘랐다. 그녀는 여유롭게 따뜻한 차를 마셨다. 어젯밤 우리 약속 기억하지? 당신이 서명하면 내가 오늘 점심에 당신 회사로 갈게. 박 부장님이랑 인사팀 앞에서 증언해 줄 거야. 우리 부부관계는 화목하고 그 사진은 조작이라고. 당신 커리어는 안전할 거야. 민주는 자신의 손을 쥐었다. 그는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목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만약 지금 인사 기록에 검은 딱지가 붙은 채로 해고당한다면 그는 어디에서도 다시는 팀장급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카드 빚은 쌓여 있고 그의 생활 수준은 높았다. 그는 그 월급이 필요했다. 알았어. 민주는 항복했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처졌다. 하지만 약속해. 내 이름 깨끗하게 해준다고. 난 감사인이야, 오빠. 난 항상 계약대로 일해.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검은 펜을 들었다. 인지 위에서 서명할 때 그의 손이 떨렸다. 주택 등기 이전 서명 하나. 제네시스 G80 자동차 등록증 명의 이전 서명 하나. 그리고 그가 유미에게 쓴 돈만큼의 채무를 인정하고 매달 월급에서 삭감하여 서연의 계좌로 갚겠다는 각서의 서명 하나. 성립되었습니다. 최송화 변호사가 짧게 말하고 마치 민준이 마음을 바꿔 찢어버릴까 두려운 듯 즉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끝난 거지. 민준이 힘없이 물었다. 그는 공허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하던 자산들이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신세였다. 일단 1단계는 끝났어. 서연이 일어섰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었다. 가자, 오빠. 오빠 회사로. 내 차 타고 운전은 오빠가 해. 그날 오후 서연은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 민준의 회사에서. 그녀는 민준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어색하게 그들을 쳐다보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상냥하게 미소 지었고 지지적인 아내의 위엄을 갖추고 박 부장의 사무실에 앉았다. 제 남편이 디지털 보안에 대해 좀 부주의하긴 해요, 부장님. 서연은 남편 상사의 눈을 깜빡임 없이 바라보며 유창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진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저희는 현재 범인을 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박 부장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서연의 진술서는 회사가 스캔들 없이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황금 티켓이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직접 보증하시니 저희는 믿겠습니다. 민준이 정직은 내일부터 해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민준아, 처신 잘해. 이게 마지막 경고야.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의 경력은 살아남았다. 그는 감사와 동시에 두려움에 찬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그는 5년 전 결혼한 그 여자가 단순한 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노련한 체스 선수였고 민주는 방금 희생된 졸에 불과했다. 일주일이 지났고 민주는 감시 상태로 다시 출근했다. 집에서 그는 유령처럼 살았다. 서연은 더 이상 아침을 차려주지 않았고 그의 출근복을 준비해주지도 않았으며 문을 잠근 채 별개의 방에서 잤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서연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예쁜 서연 씨, 잘 지내시죠? 민준 씨랑 아직 화목하신가? 저 돈이 좀 필요한데요. 저번에 민준 씨한테 받은 퇴직금 2천만 원, 우리 아빠 도박 빚 갚느라 다 썼어요. 5천만 원만 더 주세요. 안 주면 저 민준 씨랑 찍은 더 재밌는 동영상들 많은데 인스타그램 디스패치에 제보할까요? 유미. 역시 2천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 거머리가 다시 피를 빨아먹으러 돌아왔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미 같은 사람은 한 번의 돈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협박은 중독이다. 만약 서연이 지금 돈을 준다면 유미는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또 요구할 것이다. 서연은 메시지에 답장했다. 오늘 밤 8시 명동 카페에서 만나. 늦지 마. 그날 밤 유미는 민준의 퇴직금으로 쇼핑한 듯 약간 더 세련된 옷차림으로 카페에 나타났다. 그녀는 부잣집 사모님처럼 앉아 가장 비싼 커피를 주문했다. 서연이 오는 것을 보고 그녀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 사모님 오셨네. 돈은요? 현금? 계좌이체? 유미가 대뜸 물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앉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서 최송화 변호사가 나타나 서연 옆에 앉았다. 송화의 딱딱하고 격식 있는 얼굴에 유미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때로 몰려왔네. 유미는 경계하기 시작했다. 저는 최송화, 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송화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이 대화는 법적 증거를 위해 녹음됩니다. 겁주지 마쇼. 유미는 비록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지만 용감해 보이려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나 변호사 안 무서워. 나한테는 사모님 남편 망신시킬 증거가 있다고. 그 동영상 퍼지면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난 잃을 거 없는 사람이라고. 바로 그게 내 착각이야. 유미야.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치명적이었다. 네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 틀렸어. 서연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유미의 고향에 있는 낡은 집 사진이었다. 내 아버지, 박 씨, 동네에서 도박빚 있지. 그리고 내 어머니, 이 여사님, 동네에서 존경받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네가 말하는 그 재밌는 동영상을 내가 네 어머니 교회 단톡방이나 동네 이장님께 보내면 어떨까 상상해봐.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저희 엄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내 아들 준서도 아무것도 몰랐지. 하지만 넌 그의 가정을 파괴했어. 서연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때 그녀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협박 게임을 하고 싶어? 좋아, 해보자. 나한테는 자원이 있고 돈이 있고 변호사가 있어. 너한테는 뭐가 있지? 네가 유포하면 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 촬영물 유포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는 포르노 영상뿐이야. 최송화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형법 제283조 협박죄. 네가 그 동영상을 1초라도 업로드하는 순간 다음 순간 경찰 소환장이 내 어머니 댁으로 갈 거야. 내 어머니가 자기 딸 감옥 가는 거 보고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 걸 원해. 유미는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콘크리트 벽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럼 사모님은 뭘 원하세요? 유미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기세는 이미 사라졌다. 난 너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자유를 제한하지. 내가 이 불륜과 협박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건이 뭔데요? 나의 핵심 증인이 되어줘. 서연이 말했다. 민준과 나눈 모든 카톡, 사진, 동영상 증거를 보관해. 지금 당장 그 사본을 채 변호사에게 넘겨.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내 증언이 필요할 때 넌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해. 민준이 널 유혹했고 민준이 내게 돈을 썼다고. 유미는 침을 삼켰다. 제가 그렇게 하면 감옥에 안 가나요? 이 사건에서 내부 고발자로서 내 안전은 보장할게. 최송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시 배신하거나 민준에게 연락하려고 하면 감옥이 널 기다릴 거야. 유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동의할게요. 모든 증거를 드릴게요. 그날 밤 서연은 추가 탄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의 자산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언제든지 민준을 폭파시킬 수 있는 무기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바로 민준의 내연녀 자신이었다. 아산병원 오후 2시. 박서준 검사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제 똑바로 앉을 수 있었다. 그 전직 검사는 서연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을 때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 개자식은 어떻게 됐냐? 박 검사는 인사도 없이 바로 물었다.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본능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웠다. 서연은 과일을 테이블에 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사진, 유미를 쫓아낸 일, 자산 양도 서명, 그리고 이제는 길들여진 유미에 대해서. 박 검사는 주의 깊게 들었다. 그는 버럭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번뜩였다. 너 꼭 젊었을 때 아빠 같구나. 내 딸.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버지 앞에서는 그녀의 강한 가면이 조금 금이 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아프신데. 박 검사는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친 늙은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가족이 힘들 때 자기 욕망 하나 주체 못하는 놈은 쓰레기다. 그리고 쓰레기는 제자리에 버려야지. 하지만 박 검사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재정적인 처벌만으로는 부족해. 그의 발을 완전히 묶어버려야 한다. 박 검사는 자신의 휴대폰을 달라고 했다. 아빠 핸드폰 좀 다오. 누구한테 전화하시게요? 오랜 친구. 지금은 한국마케팅협회 이사인 최 이사. 그리고 민준이가 일하는 그룹의 주주인 강 회장.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의 인맥. 그녀는 아버지가 한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아버지의 많은 친구들이 지금은 재계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박 검사는 번호를 눌렀다. 강 회장. 나 박서준이야. 그래, 많이 좋아졌어. 다름이 아니고 잠깐 얘기 좀 할까 해서. 내 사위 김민준 말이야. 그래, 자네 자회사에서 일하는 그 친구. 박 검사는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한 어조로 말했지만 대화 내용은 치명적이었다. 이보게, 강 회장,
그 친구,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도덕성이 결여됐다고. 그냥 한마디 전해주고 싶어서. 다시는 전략적인 위치에 앉히지 말게. 회사의 위험한 인물이야.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퇴사하게 되면 업계 친구들한테 그의 전적을 꼭 알려주게나. 그래, 그냥 비공식적인 블랙리스트 같은 거지. 전화가 끊겼다. 박 검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는 네가 어제 인사팀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줘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겠지. 그는 오늘부터 자기 이름이 주주와 이사진 수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걸 모를 거야. 그의 커리어는 끝났어. 내 딸. 그는 그냥 그 회사에서 걸어 다니는 시체일 뿐이야. 평생 다시는 승진 못할 거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의 계략은 그녀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서연은 그의 재산을 빼앗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미래를 빼앗았다. 고마워요, 아빠. 서연이 속삭였다. 나머지는 네가 마무리해. 내 딸. 나중에 그놈 쫓아낼 때 경호원이라도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하거라. 사건 발생 2주 후 민주는 폭풍이 지나갔다고 느꼈다. 비록 자동차 등록증은 서연의 손에 있었지만 제네시스는 여전히 그가 사용했고 회사에서의 직위도 복귀되었다. 비록 동료들이 여전히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바늘구멍을 통과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심지어 집에서 다시 약간 거만하게 굴기 시작했다. 서연아, 내 파란 셔츠 좀 다려놔. 그날 아침 그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닭볶음탕 해놓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한번 쓱 쳐다본 뒤 출근했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도 삐졌나 보네. 그는 생각했다. 아직도 나중에 알아서 풀리겠지. 그날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의 분위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몇몇 직원들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때를 지어 있다가 민준 쪽을 힐끔거리며 비웃거나 역겹다는 듯이 속삭였다. 순대국밥을 먹던 민주는 불편함을 느꼈다. 왜들 저래? 그는 생각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아직 그를 걱정해주는 팀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민준아, 트위터 X. 지금 실시간 트렌드 봐봐. 민준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X 앱을 열었다. 대한민국 실시간 트렌드 순위에 해시태그 양심 없는 남편과 2천만 원짜리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민주는 그 해시태그를 클릭했다. 가장 위에 있는 동영상은 CCTV 녹화 영상이었다. 바로 그의 집 거실 CCTV였다. 화질은 선명했고 소리도 들렸다. 영상에는 2주 전의 상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반바지만 입은 민준이 원피스를 입은 유미를 끌고 가는 모습. 그들의 대화도 선명하게 들렸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 목소리. 오빠가 술 취해서 헛짓거리 한 거겠지. 유미 목소리. 지금 당장 2천만 원 줘요. 안 그러면 나 안 가. 유미 목소리. 알았어, 이체해 줄게. 민준 목소리. 그 영상에는 숨겨진 진실이라는 익명의 계정이 캡션을 달아놓았다. 반전, 드라마. 해킹당했다더니, 모함이라더니. 이 영상에서는 남편이 내연녀 쫓아내고 입막음용으로 2천만 원 주는 게 똑똑히 나오네. 아내는 속고, 회사는 속고, 재벌가 막장 드라마. 도덕성은 바닥. 그 영상은 3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기록했다.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했다. 헐, 진짜 바람 피운 거였네. 해명 다 거짓말이었어. 입막음용으로 2천만 원이라니 미쳤다. 그 돈으로 기부나 해라, 임마. 저 남자 X그룹 팀장 아님. 당장 해고해라, 사기꾼. 아내가 진짜 보살이네. 아니면 바보거나. 아직도 저런 놈이랑 살다니. 민주는 창백해졌다. 손에 든 숟가락이 쨍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번에는 더 이상 해킹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가 말하고
움직이고 돈을 이체하는 영상이 있었다. 그의 현실 세계가 두 번째로 무너져 내렸고 이번에는 그를 구하러 올 서연은 없었다. 구내식당 문이 열렸다. 박지만 부장이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들어왔고 그 뒤를 두 명의 보안 요원이 따랐다. 박 부장은 민준을 똑바로 가리켰다. 저놈 끌어내. 다시는 이 회사에서 저 사기꾼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그리고 도시 반대편 자신의 차가운 사무실에서 서연은 휴대폰으로 같은 영상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익명의 계정, 숨겨진 진실의 비밀번호는 서연과 최송화 변호사만이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장군, 오후 2시 30분. 서울의 태양은 살갗을 태울 듯 뜨거웠지만 민주는 몸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지난 5년간 일했던 화려한 오피스 빌딩 앞 인도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개인 물품이 담긴 라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내던져 유리가 깨진 액자, 머그컵, 그리고 이제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몇 장의 표창장. 그의 뒤에는 한때 팀장님, 안녕하십니까라며 깍듯하게 인사하던 두 명의 회사 경비원이 이제 팔짱을 낀 채 서서 민준이 정말로 떠나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건물 구역을 벗어나 주십시오, 선생님. 경비원 중 한 명이 담담하게 말했다. 더 이상 미소는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었다. 2천만 원짜리 동영상은 청소부와 주차 요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미 보았다. 민주는 지하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질질 끌었다. 그는 자신의 제네시스에 올라탔다. 여전히 자랑스러워하는 차였지만 그는 자동차 등록증이 서연의 금고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민주는 시동을 걸었다. 에어컨이 바람을 뿜어냈지만 끓어오르는 그의 머리를 식히지는 못했다. 서연, 그는 으르렁거렸다. 이건 분명 서연 짓이야. 그 익명 계정, 분명 쟤야. 그는 난폭하게 다른 차들을 추월하며 고속으로 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다른 운전자들의 긴 경적 소리를 무시했다. 그는 서연에게 따져야 했다. 계산을 해야 했다. 감히 그 여자가 자신을 가지고 놀다니. 집에 도착하니 시계는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서연의 소나타가 없었다. 서연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민주는 집에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자신의 물건이 담긴 라면 상자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용물이 흩어졌다. 그의 시선이 식탁에 솟았다. 오장에서 그가 자신의 휴대폰을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커다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갈색 봉투가 아니었다. 그 봉투에는 서울가 정법원 로고가 찍혀 있었다. 공식적인 서류 봉투의 흰색이 민준의 무릎을 순식간에 약하게 만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봉투를 찢었다. 원고, 박서연, 피고, 김민준. 소장 첨부 서류에는 요점들이 명확하고 날카롭게 적혀 있었다. 피고는 간통을 저질렀음. 증거. 사진 첨부. 피고는 내연녀에 대한 언어폭력 및 추방으로 공공의 소란을 야기했음. 증거. CCTV 영상 첨부. 피고는 선의가 없으며 가족 전체를 기만했음. 민주는 그 종이를 구겨버렸다. CX. 그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집에서 갈라지며 울려 퍼졌다. 이게 걔 계획이었어. 나한테 먼저 자산 양도 서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을 건 거였어. 도둑년, 강도 같은 년. 민주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결혼 역사상 가장 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된 것 같았다. 누가 불을 지폈는지는 잊어버린 채 그날 오후 민주는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 중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 나 변호사 좀 필요한데 실력 좋은 사람 알아? 미안, 민준아. 나 지금 바빠. 그리고 내 사건 너무 유명해져서 내가 끼어들기 좀 그렇다.
딸깍. 아미 이모님, 저 민준인데요. 돈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어머, 민준아. 이모 현금 없어. 그리고 네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섭다. 네 엄마 너 동영상 때문에 지금 몸져 누우셨어. 딸깍. 민주는 마지막 선택지인 가족에게로 향했다. 그는 평창동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어린 시절 집의 높은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가족의 경비원인 박씨 아저씨가 작은 문틈으로 나왔다. 박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저예요, 민준이. 박씨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 당분간 도련님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긴 우리 부모님 집이에요. 내가 아들이라고요. 민주는 철문을 두드렸다. 담장 기둥의 인터콤에서 누나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돌아가, 민준아. 엄마 너 때문에 혈압 180까지 오르셨어. 네가 그 창녀한테 돈 주는 동영상 보고 넌 우리한테 그게 모함이라고 했지. 엄마 앞에서 맹세까지 했잖아. 네가 안 그랬다고. 거짓말쟁이. 누나, 내 말 좀 들어봐. 서연이가 나 함정에 빠뜨린 거야. 걔가 동영상 퍼뜨렸다고. 민주는 절망적으로 변명했다. 누가 퍼뜨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그 동영상이 진짜라는 거야. 네가 그랬다는 거. 넌 네 체면 살리려고 우리 모두를 속였어. 아빠가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셨어. 네가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다시는 우리 김씨 가문 이름 들먹이지 마. 가. 인터콤이 꺼졌다. 민주는 말없는 대문 앞에서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는 버림받았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고 이제는 가족에게서도 거부당했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은 얇았다. ATM 잔고는 3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지난달 월급에서 카드 할부금이 빠져나간 나머지였다. 카드. 그는 앱을 통해 한도를 확인하려 했다. 아버지의 주카드와 연계된 그의 가족 카드는 이미 정지되어 있었다. 민주는 정말로 혼자였다. 돈도 힘도 친구도 없이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서연의 집. 그가 서명한 그 멍청한 서류에 따르면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닌 그곳.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되찾을 것이다. 그날 밤 7시, 민주는 서연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늘은 이미 어두웠다. 민준의 미래처럼 캄캄했다. 그의 감정은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는 제네시스를 문 앞에 비스듬히 주차하여 길을 막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는 현관 스마트 도어록에 엄지손가락을 댔다. 삐삐삐 접근 거부. 민주는 다시 시도했다. 접근 거부. 젠장. 민주는 문을 걷어찼다. 서연이 이미 그의 지문을 시스템에서 삭제했다. 그는 수동으로 PIN 코드를 입력해 보았다. 그들의 결혼기념일, 잘못된 비밀번호, 서연의 생일, 잘못된 비밀번호, 준서의 생일, 시스템 잠김, 박서연, 나와. 민주는 현관에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커튼 뒤에서 엿보기 시작한 좌우 이웃들의 주의를 끌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현관등이 밝게 켜져 민준을 신문실의 용의자처럼 비추었다. 현관 위쪽 구석의 CCTV 스피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맑고 침착하게 들려왔다. 돌아가, 오빠. 여긴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니야. 문 열어. 이엑사. 이건 내 집이야. 내가 대출금 갚고 있다고. 민주는 문 근처에 도자기 화분을 집어들어 현관 창문으로 던졌다. 쨍그랑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나와. 죽여버릴 거야. 이성을 잃은 민주는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뻗어 잠금 장치를 열려고 했다.
갑자기 도로 쪽에서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윙 윙. 경찰차 2대가 민준의 제네시스 바로 뒤에 멈췄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신속하게 내렸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민준은 놀라 돌아보았다. 경찰 아저씨, 이건 부부 싸움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저 안에 제 아내가 있다고요. 가장 체격이 좋은 경찰관 1명이 앞으로 나와 즉시 민준의 팔을 뒤로 꺾었다. 재물 손괴 및 살해 협박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신고자가 실시간으로 보낸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서연. 그녀는 잠금 장치만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CCTV를 감시하며 단지 보안 시스템과 인근 경찰서에 연결된 비상 패닉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 문 앞에 나타나자마자 나 김민준이야. 민준은 발버둥 쳤다. 하지만 차가운 쇠수갑이 이미 그의 손목을 채우고 있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서연이 나왔다. 그녀는 현관에 서 있었다. 조명등에 비춰진 채 경찰에게 끌려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승리의 미소도 슬픔의 눈물도 없었다. 마치 마침내 청소차에 실려가는 쓰레기를 보는 듯한 공허한 시선뿐이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경관님. 서연이 경찰에게 말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창문 파손 증거는 저기 있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악독하다. 두고 봐. 민주는 순찰차에 밀어 넣어지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이웃들은 이제 집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새로운 바이럴 콘텐츠가 곧 탄생할 것이다. 경찰차가 떠났다. 서연은 바닥에 유리 조각을 내려다봤다. 내일 사람 불러서 창문 갈아야겠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문을 잠갔다. 오늘 밤 그녀는 깊은 잠을 잘 것이다. 아주 깊은 잠을. 한 달 후 서울 가정법원. 민주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야위고 초췌해 보였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세탁할 돈이 없었고 그의 고급 시계를 팔아 마련한 보석금으로 풀려난 후 허름한 친구의 고시원에서 얹혀 살고 있었다. 원고석에는 최송화 변호사와 함께 서연이 꼿꼿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깨끗한 흰색 정장을 입고 빛나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독립한 여성의 아우라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개정합니다. 재판은 민준에게 빠르고 잔혹하게 진행되었다. 민준은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그는 막 졸업한 값싼 국선 변호인을 데려왔는데 그는 말할 때마다 더듬거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산 양도는 강압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송화 변호사가 침착하고 날카롭게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어떠한 물리적 강압도 없는 상태에서 공증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심지어 그 후에도 원고의 차를 타고 함께 출근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대화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압 주장은 기각합니다. 그때 핵심 증인이 들어왔다. 법정 문이 열리고 유미가 안으로 들어섰다. 민주는 눈을 부릅떴다. 그는 유미가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유미는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서연을 쳐다보지 못했지만 민준을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네, 판사님, 유미는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김민준 씨의 내연녀였습니다. 저희 관계는 6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자주 돈을 줬고 아내가 죽거나 이혼하면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짓말. 민준이 소리쳤다. 쟤는 협박범이에요. 2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제가 2천만 원을 요구한 건 민준 씨가 새벽 3시에 저를 개처럼 쫓아냈기 때문이에요. 유미도 지지 않고 받아쳤다. 그리고 여기 카톡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님, 민준 씨가 먼저 돈을 이체했고 민준 씨가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판사는 최송화 변호사가 제출한 두꺼운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다. 계좌 이체 내역, 음란한 대화, 비밀 여행 사진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충분합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판결은 그날 바로 내려졌다. 증거가 명백하여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의 이혼을 명한다. 자녀 김준서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피고는 원리뢰, 감독하에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1억 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이전에 작성된 재산 분할 및 자산양도 합의서는 유효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땅, 땅, 땅. 망치가 두드려졌다. 서연은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부유한 이혼녀. 민주는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가난하고 실업자이며 전처에게 1억 원의 빚을 진 이혼남. 만약 갚지 않으면 그가 가진 다른 자산이 있다면 압류될 수 있었다. 민주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판사와 악수하고 있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민준을 지나칠 때 서연은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속삭였다. 15분, 오빠. 유미와의 쾌락을 위해 내 인생을 망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5분이었지. 그리고 내가 그 사진을 보내는데 걸린 시간도 단 15분이었어. 공평하지. 서연은 유유히 사라졌다.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가 남아 이제는 실패의 퀴퀴한 냄새밖에 맡지 못하는 민준의 코를 괴롭혔다. 3개월 후 아침 햇살이 새로 단장한 안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방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민준이 좋아하던 남성적인 회색 톤은 더 이상 없었다. 벽은 부드러운 크림색으로 칠해졌고 커튼은 아이보리색이었다. 침대는 더 크고 훨씬 푹신한 새 것이었다. 이곳에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나 얼룩의 흔적이 없었다. 서연은 눈을 뜨고 몸을 쭉 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민준이 없으니 잠이 아주 잘 왔다. 그녀는 일어나 방 발코니로 나갔다. 아래 뒤뜰에서는 아버지 박서준 검사가 준서와 축구를 하고 있었다. 아들의 낭낭한 웃음소리가 감미롭게 들렸다. 준서는 행복해 보였다. 아동 심리학자의 말이 맞았다. 아이는 서로 상처를 주는 두 부모와 사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한 부모와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서연은 모닝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휴대폰이 띵 울렸다. 모바일 뱅킹 알림, 투자 배당금사 500만 원 입금, 그리고 또 다른 이메일 알림. 감사본부 수석 부사장 승진.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커리어는 승승장구하고 자산은 안전하며 아이는 행복했다. 민주는 어떻게 됐을까? 서연은 당연히 아직도 회원으로 있는 아줌마들 모임 단톡방에서 소식을 들었다. 반면 시어머니는 창피해서 탈퇴했다. 민주는 지금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가끔 부동산 중개인을 하기도 하고 차가 없어서 렌터카로 카카오 택시 운전을 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그가 회개하고 다시 성공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유미는 고향으로 돌아가 남은 퇴직금으로 떡볶이 가게를 열었고 동네의 이혼남과 결혼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발코니 테이블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예전 결혼 반지를 보았다. 이미 금은방에서 녹여 지금은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펜던트로 만들었다. 고통이 아름다움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상징.
우리가 그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사모님, 아래에서 새로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불렀다.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네, 아주머니, 내려갈게요. 서연이 명랑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돌아서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옷장에 큰 거울을 보았다. 그녀는 강한 여자를 보았다. 배신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은 여자. 좋은 아침, 서연아.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발코니 문을 닫았다. 오래된 이야기는 끝났다. 깨끗한 새 페이지가 펼쳐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연이 직접 펜을 쥐고 있었다.